그런데 이제 이렇게 실체적 진실이 명확하고 뭐 저희들이나 좀 상식적인 사람은 당연히 김건희 때문에 비상계엄을 선포했고 감당할 수 없는 일을 만들었다고 이제 알고 있는데 문제는 초반부터 언론에서 이렇게 딱 블락킹을 치면서 윤석열이 어쩔 수 없이 야당 때문에 줄탄핵 때문에 무엇 때문에 자 비상계엄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걸로 논리적으로 방어를 해주지 않습니까? 그게 제일 앞장선 게 이제 국힘 쪽이었고 오히려 국힘에서 윤석열을 비판하는 사람은 당에서 뭐 출당까지 해야 되는 정도의 일종의 배신자 프레임을 만들고 자, 이렇게 했던 것은 이제 너무 이상하기도 하지만 이제 그것이 일종의 프레임이 되어가지고 바깥에 극우 극단 세력들이 나와서 막 준동을 할 때 선거 부정이다 무엇이다 하면서 이런 것까지 이제 만들어내는데 가만히 보니까 윤석열이 아니라 언론이 그런 악행의 최선두에 있었던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너무너무 이제 언론의 역할이 방기된 거 아니냐라는 생각은 좀 들었습니다. 뭐 그 점은 제가 뭐 여러 번 지적한 건데 예. 거기에 지금 하나 빠진 게 있죠. 이렇게 하면은 민주당이 집권할 것이다. 이재명 전 대표가 대통령이 될 것이다 하는 데 대한 공포감이죠. 예. 그런 걸 막기 위해서는 즉 민주당 집권 즉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다소 거짓말을 해도 괜찮다. 다소 음모론자 편을 들어도 괜찮다 하는 그런 일종의 도덕적 해이가 생기는 거죠. 그건 언론 쪽입니까? 아니면 그 언론, 국힘 지지자들, 정치인들도 아니, 마찬가지입니까? 국민이 다 마찬가지. 국민의힘이든지 일부 보수 언론이 가지고 있는 심리적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재명 전 대표와 민주당이 집권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언론의 정도에서 벗어나도 괜찮다. 국민의힘은 더 말할 것도 없고 국민의힘은 뭐 정당이니까 그게 상당히 위험한 진영 논리거든요. 예. 이제 여기에 진영 논리가 발동한 겁니다. 그러니까 언론과 진영 논리는 반대말입니다, 이게. 예. 기자 정신의 반대말은 뭐냐 물어보면 저는 농담 삼아 맨정신이라고 이러는데 예. 사실은 기자 정신의 반대말은 진영 논리죠. 예. 진영이란 건 뭡니까? 사실이냐 여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구 편이냐가 더 중요하다는 것 아닙니까? 한국은 이게 남북 간의 좌우 대결 또 대한민국 안에서의 좌우 대결 이게 이념적 대결이 진행되다가 보니까 진영 논리가 생길 수밖에 없는데 그러더라도 언론은 그 진영 논리의 틀 속에서 사실 중심의 보도를 할 수밖에 없고 사실 보도는 충실하게 하되 사설이라든지 논평을 통해서 그 언론사의 의견을 말할 때는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미국 언론인데 뉴욕타임스나 워싱턴 포스트가 민주당 계열이지만은 사실 보도는 정확하게 합니다. 그러나 사설을 통해서는 나는 뭐 트럼프에 반대한다든지 나는 뭐 이번에는 우리는 바이든을 찍는다든지 하는 것을 명백하게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직도 언론의 연륜도 약하다가 보니까 이 사실 보도와 사설 이게 뒤엉켜가지고 어느 한편을 들어버려요. 그래서 윤석열 정권 등장하고 나서 한국의 상당수 보수 언론이 박수부대로 바뀌고 말았습니다. 네. 팬클럽으로 바뀌고 말았습니다. 팬클럽으로. 그런데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 그렇게 했다 이거죠. 그 중요한 사안은 뭐 딱 제가 세 개를 든다면 첫째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인 시절에 법적 권한 아무것도 없으면서 대통령실을 청와대에서 국방부 건물로 옮기겠다는 발표를 합니다. 거기에 맨 앞장서서 반대해야 될 언론이 보수 언론입니다. 왜냐? 이거는 보수적 가치를 무시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법적 권한이 없는 사람이세요. 네. 그리고 청와대에 대해서 뭐라고 그랬냐면은 제왕적 권력의 상징이라고 그랬다고. 아니,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이 제왕적 권력자 맞습니까? 그 말은 뭐 운동권에 있는 사람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대통령에 당선된 사람이 네. 역대 자기를 포함하면 13명 대통령이 제왕적 권력을
행사했다고 할 수 있느냐 이거예요. 제왕적 권력이면은 이승만 박정희가 그러면 권력을 자기 무슨 뭐 친족한테 넘긴 겁니까? 네. 뭐 말도 아닌 그런 걸 하면서 청와대에서 나오는 명분으로 삼았다고요. 그리고 거기서 나오면은 국방부로 옮기면은 지금 현존하는 이 위험성입니다. 국방부 장관실, 그 다음에 합참 대통령실이 그 수백 미터 안에 모여 있잖아요. 네. 북한에서 또는 외부 세력이 미사일로 공격하면 한 방에 가잖아요. 네. 그리고 지금 청와대는 뒤에 300m가 넘는 북한산이 딱 버티고 있어가지고 북에서 미사일 쏠 때 가장 안전한 데거든요. 네. 그리고 그 위치도 최고고 또 거기에 역사가 있잖아요. 77년대는 대한민국 역사가 거기 있고 거기 계셨던 분들이 나름대로 고심을 해가지고 나라를 이렇게 발전시켰는데 그게 제왕적 권력의 상징이었다고 침 뱉고 나가면은 그때 흥분해야 될 사람이 한국 현대사를 만든 주체 세력인 보수 아닙니까? 근데 보수 언론이 왜 박수 쳤어요? 저는 그때 줄기차게 이 청와대에서 대통령실을 옮기는 거 이거는 작은 천도에 해당하는 건데 네. 이걸 이런 식으로 무리하게 하는 사람은 반드시 말로가 안 좋을 것이다. 네. 거의 저는 저주에 가까운 비판을 해왔습니다. 그것도 한번 계속 줄기차게. 자, 집권 초기에 그러면 이제 용산 이전 문제에 대해서 언론이 지적하지 않았다. 또 두 가지 더. 보수 언론이 지적을 안 했어요. 예. 그다음에 그 폐해는 아무리 강조해도 모자라지 않아요. 예. 그러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서 구중궁궐인 청와대에서 용산으로 간다고 그랬잖아요. 예. 용산으로 가서 소통이 강화됐습니까? 예. 또 불통이 돼버렸죠. 예. 그다음에 출퇴근하는 대통령이 됐잖아요. 예. 관저와 집무실이 같은 영역에 있어야지 예. 군 통수권자는 동선이 노출되면 안 되잖아요. 예. 또 그 관저를 선정하는데 얼마나 무리가 많았습니까? 외교부 장관 공관이었잖아요. 네. 그걸 밀어내버리고 매일 2번 출퇴근하면서 근데 이 문제에 있어서 한국의 보수 세력이 왜 견제를 하지 않았느냐. 두 번째, 2022년 여름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지방선거를 이끈 1등 공신 이준석 당시 대표를 내부 총질하는 사람이라고 하면서 몰아낼 때 네. 그때 한국의 보수 언론이 사실상 박수 친 거 아닙니까? 예. 그거는 보통 문제가 아니라 네. 윤석열 씨를 0.73% 24만 표 차이로 당선시키는데 어떻게 보면 천재적 발상을 한 이준석 대표가 세대 포위론 그리고 20대 30대의 남자들 표를 잡는 그런 전략을 펴가지고 젊은 사람 중도층 보수층을 하나로 묶었잖아요. 네. 그래도 24만 표 차이밖에 안 된 거예요. 예, 예. 거기 마지막에 안철수 단일화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 그러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지 기반은 아주 취약했던 겁니다. 네. 그러면 이걸 더 키워서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준석 대표를 몰아내므로써 이 구도를 와해시켜 버렸잖아요. 예. 그 결과가 작년 총선이죠. 그 다음에 의사들은 한국 보수 세력 중에서 가장 잘 조직되고 예. 가장 이 강력한 핵심 세력입니다. 예. 그런데 의사들을 적대시하는 의과대학 정원 2,000명 늘리기로 완전히 지금까지 계속되는 의료 대란을 일으키고 거기에 반감을 품은 의사들 표 뭐 그 연구원 의료 종사자 표를 합치면 한 100만 표 됩니다. 네. 이게 작년 총선 때 국민의 힘을 버렸잖아요. 그래서 참패한 것 아닙니까? 예. 그때 한국의 언론이 특히 보수 언론이 어떤 보도를 했습니까? 다 윤석열 대통령 나팔수 역할을 했죠. 네. 그러면서 의사들을 공격했잖아요. 이게 세계가 다 모여가지고 결국 오늘의 윤석열을 만든 겁니다. 예.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의 몰락은 한국 다수 보수 언론의 공동 책임입니다. 네.
진보 언론이라고 소위 칭하는 사람들이 진보 진영 논리에 이렇게 이제 편성되어 있는 것과 보수 언론이 보수 정치 진영의 논리에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는 것과 비교를 하면 그냥 피장파장입니까? 어떻습니까? 냉정하게 좀 말씀을 해주시면. 그것은 저는 진보라고 안 하고 좌파라고 부르는 게 편한데 예. 좌파 언론의 진영 논리가 훨씬 강하죠. 그렇습니까? 아니 지금 이른바 진보라고 하는 사람들 중에서 저처럼 이재명 대표를 비판한 사람 있습니까? 저처럼 문재인 정권을 비판했던 사람 있습니까? 저처럼 노무현, 김대중 비판했던 사람 있습니까? 특히 대북 정책에 대해서. 그러나 보수는 진영 논리로 가더라도 보수가 양보할 수 없는 가치가 있으므로 그걸 지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2008년 광우병 선동, 광우병 난동이죠. 세계에서 가장 안전하게 관리되는 미국산 쇠고기를 먹으면 인간 광우병에 걸린다고 MBC가 선동하고 KBS가 거기에 합세하고 해가지고 몇 개월 동안 광화문을 완전히 난장판으로 만들었을 때 누가 이른바 진보 진영에 있었던 사람 중에 누가 이건 안 된다고 욕먹으면서 나섰던 사람이 있습니까? 난 기억 안 해요. 기억한다면 그 사람은 아마 영웅처럼 기록될 텐데 그러나 저는 좌파 진영의 그런 진영 논리는 사실은 비판할 가치가 없다고 보는 사람이에요. 왜냐? 좌파 진영의 지금 좀 달라졌을지 모르겠습니다만 확인할 필요가 있고요. 좌파 진영의 기본적인 가치 체계는 계급투쟁론입니다. 계급투쟁론. 계급투쟁론은 어차피 진영 논리예요. 그러나 보수는 개인과 국민 중심입니다. 그러니까 보수는 진영 논리를 하면 안 돼요. 그것은 보수를 배반하는 겁니다. 그러나 좌파는 진영 논리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보수의 진영 논리를 좌파의 진영 논리보다 더 비판하는 이유입니다. 이게. 네. 이게 지금 이제 좌파가 진영 논리에 오히려 더 좀 깊이 이렇게 이제 좀 빠져 있다거나 그런 경향이 있다는 것이 지금 현재 윤석열 이제 비상계엄 사태 위에 나타나고 있는 이제 뭐 좌파라고 표현하지만 진보 언론 이런 쪽에서는 오히려 진실을 끝까지 파헤쳐서 실체적인 사실을 국민들에 알려줘야 된다는 것 때문에 계속 취재 활동을 하고 노력하고 유튜브를 중심으로 좀 이렇게 적극적으로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진영 논리에 근거해서 한다라고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그것은 지금 그쪽 언론이 지난 윤석열 대통령 집권기에 예. 윤석열 또는 김건희 여사 두 사람에 대한 아주 공격적 취재를 예. 해가지고 특종도 이렇게 했어요. 예. 그건 저는 평가를 합니다. 평가를 하지만은 그것은 윤석열 대통령을 싫어하는 입장에서의 보도다 이겁니다. 네. 그러나 저를 예를 들면 좀 그런데 저는 보수지만은 근데 김영삼 정부 시절인 1995년 9월 월간조선에서 특종을 했는데 12.12 사건은 녹음되었다 해가지고 보안사가 12.12 사건 때 각 장군들의 전화를 녹음해가지고 보존하고 있는 걸 녹음 테이프로 만들어가지고 공개한 적이 있습니다. 이게 아주 그 뒤에 5.18 특별법이라든지 전두환 노태우 구속을 부르는 역사재판의 하나의 그 동기가 됐는데 그거는 어떻게 보면 보수 언론이 보수 정권 또는 보수 세력에 불리한 보도를 한 거예요. 네. 그러나 사실이니까 어떻게 합니까? 예, 예. 사실이니까. 저는 좌파 또는 진보라고 불리는 쪽에서 그 좌파 정권의 치명적인 그런 특종이나 폭로를 한 기억은 없어요. 실제로 없기 때문이다라고도 할 수 있고 있지만 봐주고 넘어가는 것이다. 이제 이런 부분은 좀 논란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런데 이런 특종을 해야죠. 예. 김대중, 김정일, 예. 저 평양회담 2000년 6월 평양회담에 그 뒤에서 뭐 박지원 씨가 중간에 끼고 해가지고
북한에 4억 5천만 달러의 현금을 현대그룹을 앞세워가지고 주었잖아요. 예. 그거는 제가 있던 월간조선에서 특종을 했습니다. 예, 예. 이런 특종은 제가 하는 게 아니라 진 논리에 사로잡히지 않는다면 한겨레나 예. 뭐 MBC가 할 수 있었다고 봐요. 예, 예. 근데 안 했잖아요. 근데 우리는 했잖아요. 그래서 이런 문제의 도덕성을 따지면은 예. 보수 언론이 항상 앞에 있었어요. 예. 앞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윤석열 정권 들어서고 나서 그런 도덕적 우위가 약해졌다 이겁니다. 예. 그 점을 지적하는 겁니다. 제가 모두에 좀 질문을 드렸지만 이제 결과적으로 민주당이 좀 유리한 상황. 지금 보수에 대한 냉정한 비판을 하면서 대선이라는 것은 어쨌든 두 가지의 선택지를 놓고 그냥 보수냐 진보냐 이렇게 선택을 하는 것이라면 지금 조갑재 대표님의 이런 이제 여러 비판들이 결과적으로 민주당이 이제 유리하다고 작동되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그것은 의도를 가지고 하는 것은 아니라는 걸 이제 잘 알겠고요. 저는 그게 결과적으로 이재명 또는 민주당에 불리하다고 생각합니다. 아, 결과적으로 불리하다. 왜냐? 그 이유는 간단하죠. 지금 일부 보수 세력이 저를 비판하는 이유가 윤석열 편을 들어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들절미해서 이야기하거든요. 예. 계엄도 옹호해야 되고 탄핵도 반대했어야 되고 그렇죠? 예. 그렇게 했어야 된다. 그럼 그 결과가 뭡니까? 그런 스탠스로 선거에 임하면은 뭐 대선 하나만 하죠. 하나만 하죠. 예. 저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지. 예, 예. 그러니까 제가 주장하는 거는 12월 4일 한동훈 노선이 옳았다는 거지. 그때 예. 제명하라고 그랬잖아요. 예. 윤석열 제명하고 국민들한테 깔끔하게 사과하고 이 비상계엄을 법적으로 응징하는 데 앞장서고 그리고 정치적 타협점으로는 윤석열 대통령이 기한을 정해서 하야한다는 그 질서 있는 퇴진 타임라인을 발표를 하고 그쪽으로 갔었어야죠. 그런데 그건 물론 그걸 응하지 않으면 탄핵 소추로 가는 예. 이런 프로세스가 옳았고 저도 그쪽 편에 있었어요. 지금까지도 좀 그쪽 편인데 결과적으로 그 노선이 옳았고 반대로 한동훈 당시 대표를 몰아낸 친윤 세력이 지난 4개월 동안 국민의힘의 주도권을 잡고 황장 세력과 합쳐가지고 탄핵 반대 운동을 하다가 4월 4일 헌법재판소의 역사적 결정문에 의해서 그 노선이 틀린 정도가 아니라 그 노선은 헌법에 반한다. 국민 신임을 배반한 거다라고 해가지고 철퇴를 맞은 거 아닙니까? 네. 그래 놓고 지금 거기서 노선을 바꾸지 않고 그쪽에 친윤 그룹에서 후보를 내겠다는 것 아닙니까 지금 예, 예. 국민의힘 지도부의 속셈은 그게 틀렸잖아요. 그러나 저는 이렇게 하면은 100점 100패니까 가능성은 적지만은 어차피 비상계엄령을 대통령을 배출한 국민의힘이 조기 대선에서 이기기를 바란다는 것은 그것은 정말 신락 같은 희망이거든요. 네. 그래도 그것을 확대시키려면은 한동훈 노선으로 가서 윤석열 잘못했다. 그 다음에 다소의 원인, 결정적인 원인은 아니에요. 다소의 원인을 제공한 이재명, 민주당도 문제다. 네. 이 양비론으로 가면서 그러니까 반윤, 반이 스탠스를 취했어야 된다. 그렇게 해서 이제 합리적인 세력으로 거듭나는 모습으로 그렇죠. 이제 대선을 치러야 지금처럼 최악의 상황을 면한다. 이제 이렇게. 쭉 그런 주장을 해왔는데 그러니까 제가 주장하는 게 이재명을 유리하게 만드는 이재명 대표를 유리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오히려 국민의힘을 유리하게 만드는 것이었는데 예. 저 주장과는 다른 길로 갔다가 요새 이제 국민의힘 경선을 통해서 어느 정도 다시 좀 노선 투쟁을 통해서 역시 한동훈 노선이 옳았다는 쪽으로 약간 돌아오는 기미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재명 후보